네, 안녕하세요. 이정원의 자가면역TV 한의사 이정원 원장입니다. 자, 제가 오늘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찍기 전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환자분들이나 제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 내용이 좀 어렵기도 하고 해서 이런 것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이 요새 환자분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은 환자분들이 본인의 병에 대해서 최대한 좀 알기를 원하시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을 또 아시는 것이 병의 관리와 치료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100% 다 연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100% 확실하게 연구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연구가 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다. 이 내용은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과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발병 원인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새 연구에 따르면 류마티스 관절염은 유전적인 요인과 선천적인 유전적인 요인과 또 이제 후천적인 여러 가지 요인이 결합이 돼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특정 유전자가 있는 사람이 특정 환경에 처했을 때 그런 것들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인데요. 자, 후천적인 요인으로 요새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 일단 흡연이 있습니다. 흡연이 있고요. 그리고 음식이라던가 수면 상태 등의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임상적으로 환자분들과 상담을 많이 해보게 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겼을 때 보통 환자분들이 수면 부족이라던가 과로라던가 이제 심한 스트레스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앓으신 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하는 경우도 꽤 많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폐경, 그러니까 노화가 되면서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폐경기 이후에 여자분들에게 많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이나 기생충들의 감염으로 인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제 발병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내부에 상처, 그러니까 이제 관절에 손상이 생겼을 때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유발하는 원인이 된다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어떤 후천적인 어떤 생활과 감염이라던가 상처 이런 요인들과 만났을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다고 그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인들이 어떻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발병시키는지에 대해서 한번 볼 텐데요. 일단 가장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사항이 이 단백질의 변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단백질의 변형이 무엇이냐면, 자, 이 보시면은 이렇게 정상 단백질이 있습니다. 까만색이 6개로 이루어진 정상 단백질이 있다고 한번 보게 되면은 이 정상 단백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몸에 어떤 대사에 쓰이게 되거나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당연히 우리 몸에서 어떤 그 염증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고 계속 있어 왔던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갑자기 만약에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것이 하나가 노란색으로 바뀌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단백질의 구조가 바뀌게 되면은 이것이 이제 몸에서는 이물질로 인식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원인들이 이런 단백질 변형을 일으킨다고 보는 것인데요. 만약에 이렇게 이물질로 이 정상 단백질이 바뀌게 됐을 경우에는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서 그 제거가 되어야 될 성분으로 우리 몸에서 보기 때문에 이 이물질이 발생을 하면은 면역계가 작동을 해서 이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면역 반응과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그 발병 과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그 정상의 단백질이 이물질로 바뀌게 되는 과정 중에 하나를 시트룰리너 과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은 제가 조금 이따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단백질 변형이 되는 거 이외에 또 이제 일본 쪽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 격리 항원이 노출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조금 이야기가 어려운데요. 뭐냐면은 쉽게 설명하면 어떤 세포가 있을 때 이렇게 겉에 있는 세포들 조직이 있을 것이고 그 안에 있는 세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안에 있는 세포나 단백질이나 성분들이 있겠죠. 근데 평소에는 얘네가 이제 조직이 건강하게 되면은 뭐 혈액이 이렇게 흐른다고 봤을 때 얘네들은 이 혈액, 그러니까 세포 밖의 환경이랑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해서 얘네가 손상이 되거나 파괴가 되면은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갑자기 밖으로 나오게 되어서 이 안쪽에 있는 애들이 이제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이물질로 인식이 되어서 면역 반응을 일으키면서 지속적으로 염증이 생긴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일본 쪽에서 이야기를 보통 하는 것인데, 뭐 저도 이 의견도 한번 연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보통 이렇게 단백질이 변형이 되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다고 그렇게 좀 이야기가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것이 처음에 우리가 연구가 되었을 때는 이 면역계 전체에 문제가 생기는 병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이제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이 면역계 전체에 문제가 생겨버리게 되면은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가면역 질환이 생기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이제 계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이렇게 단백질이 변형이 되고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정상적으로 존재했던 것들이 이제 이물질로 여겨지는 물질로 바뀌어지면서 발병을 한다고 보는 의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 이물질로 바뀌어진 부분을 우리가 자가 항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상이었다가 이제 항원으로 인식될 만한, 그러니까 이물질로 인식될 만한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가 항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가면역 질환이라는 말을 쓴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이 변형된 단백질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제 통증이 일어나고 관절의 변형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제 그림을 좀 잘 못 그리기는 했는데 이게 이제 관절입니다. 뭐 손가락일 수도 있고 무릎일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검은색 부분이 뼈라고 보시면 되고 이 파란색 부분은 이제 연골입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강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이고 이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그려놓은 부분이 활막입니다. 이 활막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어떤 병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활막을 그럼 우리가 조금 더 확대를 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활막을 확대해서 봤을 때 이 아래쪽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아까 이물질이 하나 이제 정상의 어떤 단백질이 이물질로 이제 바뀐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 이물질로 바뀐 것이 이제 혈액 안에 이제 떠돌아다니게 되면은 얘가 이제 수지상 세포라는 면역 세포가 있습니다. 얘의 역할은 뭐냐면은 적군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몸에 정상적이지 않은 물질이 들어왔을 때 얘를 이제 포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대로 따지면 약간 정찰병 같은 느낌이죠. 정찰병이 이제 먼 곳에서 뭐가 이제 오게 되면은 먼 곳에서 오는 것들을 보고 이제 상부에 보고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정찰병 세포가 얘를 이제 보고를 합니다. 누구한테 보고를 하냐면 이게 T세포라는 겁니다. T세포라는 면역세포에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T세포라는 면역세포는 우리 몸이 뭔가 위험하다, 이물질이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 사이토카인이라는 거를 분비를 시킵니다. 이 사이토카인은 원래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셨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들 알게 되신 것 같아요. 뭐 젊은 분이 사이토카인 폭풍 때문에 이제 위험해졌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면역세포가 분비하는 이제 신호전달 물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터루킨 2나 인터루킨 17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게 되고요. 또 동시에 이 T세포라는 것은 B세포라는 것을 활성화를 시켜서 이 B세포는 이제 형질세포라는 걸 통해서 이런 모양의 항체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이물질을 자가 항원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가 항원에 대한 항체를 자가 항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항체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항체들은 보통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이제 검사에서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요새 이제 많이 하는 검사로 안티 CCP 항체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물질을 통해서 이 자가 항체가 얼마나 이제 몸에 존재하는지 이제 보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검사로 이제 류마티스 팩터라고 해서 RF라는 수치가 있는데, 그거 역시도 이런 자가 항체를 이용한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안티 CCP나 RF 모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을 100% 진단을 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요새는 특히나 안티 CCP나 RF가 다 음성인데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으시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들은 뭐 참고 수치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자가 항체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몸에서 이제 얘를 없애기 위한 반응들이 점차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위쪽을 조금 보시면은 이 관절 내부에서는 아까 말했던 T세포와 B세포, 그리고 이제 T세포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면은 여기 M이라고 써져 있는 애가 있죠? 얘가 이제 대식세포라는 겁니다. 마크로파지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대식세포라는 것은 이제 이름처럼 사실 이물질을 잡아먹는 세포입니다. 잡아먹는 세포인데, 이 세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면역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또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TNF-알파, 인터루킨-1, 인터루킨-6 같은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하게 되고요. 이 사이토카인이 본격적으로 관절의 부종과 통증을 만들어내는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염증이 일어나면서 관절이 퉁퉁 붓고 아프게 되고요. 이런 다양한 세포들의 작용을 통해서 또 이제 이 뼈 파괴 작용이 일어나게 됩니다. 뼈 파괴 세포가 활성화되어서 이런 식으로 뼈가 파괴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연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이 연골 역시도 손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활막 안에는 이 섬유모세포라는 것들이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섬유모세포가 존재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연쇄적인 염증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런 세포들이 섬유모세포를 자극을 해서요, 얘네들이 지금 숫자가 5개인데 그 자극을 점점 하게 되면은 굉장히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증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데,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또 다른 염증 반응을 연쇄적으로 일으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많아진 그 염증, 그 섬유모 세포들이 다른 관절로도 이사를 갑니다. 또 이사를 가서 그 관절들에서 또 이제 다른 면역 반응을 또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류마티스 관절염은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다양한 관절에 나타난다, 이렇게 좀 그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반응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관절이 계속 아프고 붓고 뻣뻣하고, 그리고 점차적으로 변형이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다양한 관절들로 통증이 퍼져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사이토카인들은 그 관절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뭐 피부에도 영향을 주어서 이제 이제 물집 같은 것들이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잘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근육에 영향을 주어서 근육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또한 이제 뇌에 영향을 줘서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계속 분비가 되는 상황이 되면은 굉장히 사람이 피곤하고 무기력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렇게 좀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그런 증상들도 같이 앓게 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들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관절에 영향을 주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양방 쪽에서 많이 하는 치료들은 이런 그 사이토카인들을 억제하는 치료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사이토카인들을 억제하는 치료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면역 반응이 줄어들기 때문에 염증 반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낮아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사이토카인들이 이제 우리 몸에 아주 불필요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감염에 취약해진다던가 다른 부작용을 좀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 또 문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과 그리고 이제 발병 과정에 대해서 이제까지 밝혀진 것들을 위주로 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과 과정에 대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 보았습니다. 자, 내용이 좀 어려우셨는지 이해가 되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핵심적인 내용은 우리 몸에서 원래 정상적으로 이제 있던 단백질이라던가 세포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물질로
바뀌면서 그런 것들을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계속 공격을 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연쇄적인 면역 반응이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이라고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 이제 이물질로 우리가 정상 어떤 단백질이 이물질로 바뀌는 그런 과정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들을 이게 우리가 바꿔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거고요. 또 이제 지속적인 면역 반응을 이제 억제하고 그런 것들을 조절하는 것, 이런 것들이 병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발병 원인과 그리고 과정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병을 앓으시고 또 이제 병을 더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정원의 자가면역 TV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